여러분께선 지금 충북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이혜수의 시사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지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 김종대의 정치살롱 순서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국방백서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국방백서가 발간됐는데 거기서 주적이 빠졌다.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우리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이제 빠졌다. 이게 네.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데서는 참 재밌는 성명을 냈어요. 북한이 주적 또는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빼니까 왜 국방부가 진보 코스프레를 하냐. 예. 이런 성명을 냈는데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참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게 제가 국방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봤는데 그 주적이라는 표현은 원래 없는 표현입니다. 왜 자꾸 이걸 들춰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보수 정권에서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 주적이 있으면 부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주적이라는 표현이 최고 우선적인 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선적이지 않은 적은 뭐냐 부적은 뭐냐 이러면 부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 러시아입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주변국 가만히 있겠어요? 원래 없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병들 정신교육할 때 교재에 나오는 표현이지 예. 국가가 공신력 있게 이게 영문으로도 발간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공식 문서에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표기도 없는 거예요. 약간 그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문서 성격이 띄고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백서라고 하면 그 나라의 어떤 주요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또 특히 외국이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공표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그런 문서의 주적이라는 표현 이런 감정적 표현이 주적이냐 부적이냐 이런 건 뭐냐면은 과거에 독일 같은 사례에서 해당이 돼요.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왼쪽 아래쪽엔 프랑스가 있는데 어디를 먼저 칠 거냐. 왼쪽을 치면 오른쪽이 불안해지고 오른쪽을 치면 왼쪽이 불안해지고 이럴 때 어디를 먼저 칠 거냐 이럴 때 이제 우리 주적이 누구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 장병 63만 명이 다 북한만 바라보지 뭐 그러면은 남쪽을 바라봅니까? 동쪽을 바라봅니까? 서쪽을 바라봅니까? 오로지 북쪽만 바라보지. 일단 북한이 적이라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걸 정신교육을 할 때 북한의 노동당과 군대, 정권, 세 주체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주적이란 표현이 들어가고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신교육으로 내부용어로만 쓰던 용어를 대외 정책문서에 주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수 정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주적이고 부적이고 간에 북한을 적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겠느냐. 이게 판문점 선언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문은 사실상 종전선언입니다. 예. 남북한 간에 더 이상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피를 철수하고 있고 더 이상 적대 행위 총소리 한 방 안 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굳이 상대방을 적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적이라는 것은 특정 세력을 지칭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누구든 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넘어간 거죠.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예. 이 주적이라는 게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한 게 그 예전에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94년도 일인데요. 예. 이때 남북 관계가 아주 극단적인 전쟁 위기, 아마 휴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전쟁 위기로 갔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국방부의 정책국장하던 조성태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의 발명품이에요. 이 주적이라는 표현이요. 예, 예. 없던 표현이 툭 나와가지고 국방백서에 실려버린 겁니다. 근데 생뚱맞거든. 조금. 네. 그래서 이분이 장관할 때까지 자기가 만든 표현이라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취향이 어느새 이데올로기로 번져가지고 이후에는 주적 왜 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도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그들 극단적인 좀 사고를 선호하시고 북한하고 긴장이 고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적이란 표현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까지 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표현은 꼭 들어간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안 그러면 안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기 하나 표현 하나도 안보라는 거는 언제나 역사와 국제 정세에 따라 가지고 그 본질과 구조는 바뀌는 건데 이런 변화된 상황과 무관하게 주적이란 표현은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이데올로그화되다 보니까 이게 또 불필요한 논쟁을 매년 불러일으키는 건데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예 신경 끊어버리시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가 왜 이런 소모적 논쟁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받아들이면 어떤 그 이런 주적이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했고 이런 맥락들을 이제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이거 북한하고 아무리 이제 남북 평화협력 시대라고 하지만 엄연히 북한과 아직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명시했던 문구를 뺀다 이러면 야 이거 안보가 좀 허술하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어떤 그 항상 안보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이 표현이 가중시키고 그런 혼란을 주기 때문에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지난 10년 이상 아예 이 주적이란 표현은 채택하지 않기로 해서 빼버린 겁니다. 그동안 안 써왔다. 안 써왔는데 왜 안 쓰냐고 물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이번 정부만 안 쓴 것도 아닌데. 이 좀 다른 이제 이야기긴 한데 그 안보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의식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이제 4월부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군대에서 쓸 수 있다고 해요. 일과 후 시간에. 이것도 이제 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도 아니고 군대가 군대답지 않은 군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아주 톤 있게 비판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 사용은 2014년에 그 전방의 그 비극적인 사건 윤승주 일병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임병들한테 가혹하게 맞았고 37일간 자대 생활 중에 35일을 맞았고 그다음에 그 사망하기 직전에 1박 2일간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해도 670대를 맞았고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쇼크사로. 군대는 이걸 은폐했죠. 이때부터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안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당시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가 이렇게 장병들의 어떤 그 자유권 또 존엄권이 무시되고 인격의 가치가 떨어지는 한은 이러한 사고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휴대폰 사용 그다음에 일과 후 외출 자유화 이런 그 개선안들이 다 채택돼 가지고 이제는 병사들에게 그 어떤 존엄을 주고자 또 인격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그게 이제서야 시행되기 때문에 다소 때가 늦었던 거고요. 그동안에는 군부대 보안 때문에 미뤄졌던 건데 아니 보안이라는 게 무슨 간부들의 지식이 보안이지 병사들이 하는 게 뭘 그렇게 보안입니까? 아니 그리고 몰래 반입을 해요. 그리고 부대 앞에 어디 슈퍼 같은 데는 휴가 갔다 돌아오면서 휴대폰을 맡기면은 돈 받고 맡아줘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 음성적으로 그러고 다 숨겨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몰래 문자 메시지하고 이 통신의 단절이 장병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한때 중대 폰 하나를 지급해 가지고 특정한 표현만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대 단위의 공용 휴대전화 하나씩 지급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사관들 휴대폰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 천안함 사건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그 천안함이 백령도 근처에 그 접근했을 때 갑자기 통화량이 폭증한 이유가 육지 가까워지니까 간부들 휴대폰 빌려 넣어옵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가 병사한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휴대폰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필요한 통제 정근대적이거든요. 미군 보십시오. 부대 안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페북에 엄청나게 뿌리고 보안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외출 외박을 자유화한다는 것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자유롭게 나가라는 겁니다. 왜 잡아둡니까? 일도 안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병사들 월급이 내년이면 6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럼 구매력이 향상된 병사들이 밖에 나가서 당구 한 판 치고 짜장면 한 번 먹을 수 있는 구매력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20만 원 인생에서는 그런 돈 줄 수 없으니까 부대 내 가둬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도 어느 정도는 쓸 돈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사단에서 그 일과 후에 외출을 자유화하는 걸 시범부대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덜 나더라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그 부대 안에 가둬놓으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대가 그러지 않아도 보육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간부들이 밤 10시에도 퇴근을 못해요. 뭔 사고 터질까 봐. 요즘은 그 군부모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부대 학부모를 이제 바꿔서. 제가 실제로 본 일인데 백령도에 해병대가 있잖아요. 엄마가 부대 앞에 와서 하숙하면서 애가 좋아하는 샴푸 넣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러는 엄마도 봤어요. 또 무슨 군부대가 육군이 그 전방에서 행군을 하는데 아버지가 따라와. 과거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휴대전화 사용까지 일과 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군기가 해이해질 수 있다. 이런 비판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이 진정한 군기는 내면의 군기지 통제함으로써 그 확립되는 군기. 그런 건 아니다. 예, 그거는 가짜 군기입니다. 우리 군대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나 북한군을 봐도요. 이렇게 철저하게 복명복창하고 관등성명되고 제시가 안 해요. 한국군이 유달리 외형적 군기에 집착합니다. 네네. 아니 식당에서 사단장을 하사가 만났어. 인사 안 해요. 무슨 인사를 합니까? 그리고 옆자리에 식판 들고 와서 같이 먹지. 다른 곳은 우리나라는 식당이고 화장실이고 목욕탕이고. 그렇죠. 우리는 다 인사하죠. 아니 계급이 이등병인 거지 인격이 이등병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인간이 이등병인 걸로 우리나라는 돼 있어요. 이런 정근대적인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게 외형적 군기 보여주는 군기는 철저하게 확립되고 이걸 군기라고 착각하는데 외국 군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하되 업무에 관한 군기. 즉 프로페셔널한 나는 워리어 전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직업의식으로 무장돼 있고 내면적 군기가 강조되지. 어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옛날 일본군 잔재지 솔직히 이걸 갖고 군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군대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습관화돼 있어요 문화가.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헛군기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이제 군대 다녀오신 이제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거 이제 좀 쓸모없는 것들 네. 군대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근대적인 요소들은 이제 없어져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병사들 일과 후에 휴대전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없죠. 네. 우리 아이들 너무 못 믿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들 잘합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렇게 스펙 좋은 징집병사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알겠습니다. 그 15일 날 화요일이었죠. 네. 국방위가 소집이 됐는데 진행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파행으로 가서 금방 끝났어요. 뭐 별로 이야기 없이 민주당이 다 안 들어오셨죠? 네. 글쎄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군의 인사 군기 이게 진짜 군기입니다.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참모총장의 처신은 적절했느냐 또 군 인사 자료를 잃어버린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잘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갈 만했는데 의사진행 발언 몇 번 하고 공방 주고받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아마 2월 국회나 소집이 돼야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초계기 레이더 문제 같은 것들은 왜 안 다뤄졌나요? 사실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상임위를 소집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건데 네. 자유한국당이 참 스투피드해요. 네. 그런 걸 끼워 넣었으면 될 걸.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총장 만난 2년 전 사건 하나만 가지고 소집 요구를 내버리니까. 그 건 하나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혹만 갖고는 상임위 못 연다. 이래서 그런데 저는 어떨 때 자유한국당 보면은 좀 뭐랄까 이 전략 전술이 좀 이상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걸 그건 못 하더라고요. 그 초계기도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얘기인가요? 이게 벌써 한 달이에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12월 20날 벌어진 사건이니까.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이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국방 전문가시니까. 또 많이 설명해가지고 이젠 전 국민이 다 아실 건데. 조준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쪽은. 조준했다. 그러니까 무슨 조준했냐 우리 안 했다. 이게 한국군 주장이고 또 니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지 않냐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하철을 탔어.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놈이 막 다가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너 왜 째려봐 하면서 또 지가 다가와 놓고 이러다가 째려보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레이더를 쐈다. 전파를 쐈다. 이걸 이제 째려봤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도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남겼는가로 네네. 정리하는 것이 이제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달 중국의 전략 폭격기 전투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넘실넘실 마치 뱀의 혀처럼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왜 쪽쪽 들어오는 들어오는 게 무력 시위예요. 아, 그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 중국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이 한미 연합군 그 공군 자산이라든가 우리 전투기 초계 비행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자동 추적화해서 우리도 근접 비행을 해가지고 쫓아내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긴장 상황이 언젠가는 일촉즉발로 순식간에 전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 쌓이는데 이번에는 저기 동해에서 작전하던 우리 함정에 또 일본 항공기가 접근해 가지고 이 스트레스 쌓이고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 중국과 일본이 양쪽에서 한국을 압착해 들어오는 이런 국제 정세가 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의 공백, 진공 상태를 이제 주변 강대국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군사 행동 쪽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 서쪽에서는 중국, 동쪽에서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각기 압착해 들어올 때 가운데 끼어버린 이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중국, 일본이 이제 레지널 헤게모니 즉 지역 패권 경쟁이 전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수시로 나타나는 무력 시위에 버금가는 군사 행동 이게 우리를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정치가 그 지역 패권 경쟁으로 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북한하고 적대 관계로 소모적인 국방을 해야 된다는 안보 부담을 안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앞으로 지정학적 도전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한말의 그 조선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남북 간의 화합과 어떤 그 민족 공동체, 공동의 생활권을 만드는 건설적인 민족의 대역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내부에서 갈라지고 주변국으로부터 압착이 되는 이런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충북이 될 겁니다. 충북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충북이 왜 나옵니까?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압착해 들어오면서 그 한국의 반도체가 산업이 서서히 이제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4%가량 하락했고 수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충북에서 수출의 42.9%가 반도체입니다. 네. 충북의 부가가치의 20.9%가 반도체예요. 이렇게 특정 산업 하나에 편중된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가격 한 번만 하락되면 지역 경제가 그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데다가 다른 제조업이 없어요. 충북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런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제일 규모가 크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제조업의 위기를 겪는 한국 경제와 또 그 수출에 의존해서 우리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충북이 수출 증가율이 계속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거 착시 현상입니다. 무슨 제조업이 화랑이 돼서 수출이 늘어났습니까? 반도체 하나입니다. 그게 견인했죠. 예. 네. 그렇다면 다각화를 서둘러야 되는데 이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한국 기술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이젠 더 이상 수입 안 하고 그 제조 2025라는 중국 내 그 새로운 발전 전략이 있잖아요. 앞으로 반도체 수요의 70%를 중국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고 이러면서 지금 기술이 무섭게 추격을 해 들어오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하나로 연명하는 구조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영업의 위기가 이거는 저 위기의 신호가 왔다는 거를 지금 청북에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진실을 좀 얘기하자. 자영업이 위기다. 네. 특히 이제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예,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자영업인데 아마 위기의 징후는 올해 자영업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신협이나 농협 같은데 은행 금융기관을 자주 가요. 특히 시장통이나 자영업자들이 밀집된 지역에.
그 가장 관심사는 이겁니다. 지금 은행의 이자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8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97년 IMF 위기 때 금융인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기억은 적금 보험 해약 사태입니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 플러스 이제는 금융상품 해약률인데 주로 자영업자들이에요. 이게 작년 충북경제, 청주경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요금 연체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네. 데이터를 안 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협. 그러면 신협 이사장이나 그 간부들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요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거예요. 위기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1박 2일이면 취재가 다 돼요. 그런데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영업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면서 또 폭발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우선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올해 경제에. 그래서 제조업에서 자영업으로 이어지는 풀뿌리 경제들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런데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자다가 봉창 뜯기로는 아마 전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들이에요. 아니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도 그 우리 지역 경제 충북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 못 짓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북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은 편중돼 있다. 특정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영업의 위기가 서서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네. 체감했을 때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네. 아 그리고 돈 번 것도 또 우리 돈도 아니에요. 서울의 본사가 다 가져가요. 네. 이 GRDP라는 왜 지역 내 총생산 지표로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허구적 논리부터 과감하게 분쇄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돈도 아닌 게 왜 우리 충북 성장률이라고 우겨대냐고. 그다음에 풀뿌리 경제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지금 신협, 농협, 새마을 금고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이 무언가 지진을 예고하는 미세한 파장. 이 지진계에 지금 뭔가 바늘이 흔들리는 듯한 이 느낌은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연체율, 적금 보험, 해약률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방향으로 자영업에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면 올해 충북의 경제 리더십은 위기관리 리더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허황된 GRDP를 갖고 지표를 가짜 지표를 얘기합니까? 지금은 자영업자들로 표상이 되는 이 풀뿌리 경제 주체들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는 돈의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정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경제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런 건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 주로 내가 누구라고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충북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철도 도로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연초에 10대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8개가 개발 공약이더라고요. 좀 되면 누구신지 다 아시겠지 뭘. 제가 또 구태여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할 것까지야. 저희가 김종대 의원의 어떤 그 발언이나 네. 주장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쪽은 언제든지 네. 반론권을 보장해드리고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네. 저희가 반박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네. 보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성장은 우리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붕괴 조짐이 보이는 경제의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장을 하면은 좋지만 그 시계가 멈췄을 때 억지로 그 시계를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를 놔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여보겠다는 무모한 발상, 그런 경기 부양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더 고통을 심화시키고 참혹한 비극에 처하게 만들 겁니다. 위기관리라는 것은 이런 성장의 시계가 멈췄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데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이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과감한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서 네. 디딤돌이 됐을 때 다음 기회를 노려보라는 이런 배려입니다. 그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돈은 다르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봐도 좋고 네. 지금 충북 경제 이제 전국 대비 4% 경제 규모도 조심스럽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전혀 다른 시각이시죠. 전혀 다릅니다. 그 지표는 가짜예요.
가짜 지표다. 확실히 가짜 지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마나한 동어반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IMF 때를 기억해 봅시다. 97년에 IMF가 닥치기 전에 95년, 6년 한국 경제 최고의 장밋빛 비전이었다는 거. 그걸 왜 기억 못 합니까? 성장 지표가 성장 지표, 고용 지표, 재정 지표가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이 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그랬어요. 2006년도에 세계은행 총재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확률은 3조 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는 그 이의가 있는 쪽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